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과 의료윤리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치과의사 환자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가 이 6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자를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밀 유지를 왜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에 그 이외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치료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협조하지 않는 환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비용 지출 능력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가장 우리가 언제나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과의사 환자 관계 특성입니다.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모든 의료를 위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 환자의 필요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Put the patient first죠. 이것은 뭐 어느 때나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변하면서 이 관계가 양상이 달라지죠. 온정주의 또는 이거는 다른 말로 파터널리즘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무슨 옛날에는 뭐 부권주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가부장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지식을 환자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권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를 환자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과 한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것이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천천히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그래서 서구의 문화, 특히 서구의 문화에서 보면 항상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자율성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환자의 자율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에서는 어, 오토노미, 이 자율성을 중심으로 모든 어, 그 윤리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죠. 이제 그것이 금과 옥조는 아니죠. 물론 지금은 좀 조금 변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대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비밀 유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후로 뭐 계속 모든 그 의료 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무 기록들이 전산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술적으로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가 무슨 기업들이 팔아넘기는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의무 기록도 마찬가지죠. 어려워지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폭력의 가정 폭력의 피해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사법 당국이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불 능력과 치료,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중과 동등한 대우. 우리는 지금 아주 굉장히 민주적인 사회에 살고 있죠. 하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런 평등한 그 평등의 사회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이렇게 중요시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죠. 아주 오랜 동안 우리는 노예제 사회를 살아왔고요. 평등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게 이제 17세기, 18세기경이죠. 이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기독교적인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를 새롭게 해석해서 독립선언이죠. 여기서는 독립선언의 이런 가치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프랑스 혁명이죠.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기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반기독교적인 합리주의가 중심이 됐던 그런 정치적 혁명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사건을 통해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관념들이 뿌리받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은
1948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것이 아주 가장 보편적인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될 보편적인 가치로 인정되게 되죠. 따라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진료 거부의 문제가 생깁니다. 진료 그 내가 어떤 환자가 어떤 진료를 거부해야 될 동기가 생겼을 때 이 평등권, 환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그런 윤리 기준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그래서 진료를 거부해야 할 때는 분명히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내가 왜 진료를 하지 않으려고 하지 하는 그런 동기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런 이유를 제3자에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진료 거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요. HIV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 분명히 이 사람들도 건강을 돌봐야 되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의 전염성 때문에, 전염 가능성 때문에 또는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그 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성적 관계를 금지하고 있죠. 이건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환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항상 열려 있고 이제 환자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그 권리라든가 자기 주장을 하기 어려운 그런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뭐 개인적인 뭐 서로 좋아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윤리 강령들이 이런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최근에 HIV 감염 사실을 밝힌 환자에게 스케일링을 하면서 온갖 그 주변의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닐로 감싸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치욕감을 느꼈다. 그래서 인권위에 질서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이제 서울시 시립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시에서 이런 행위는 인권권 침해다라고 하는 해석을 내렸죠.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통과 동의입니다. 이제 흔히 많이 쓰는 게 informed consent예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 나와 있죠. 당신의 진단명이 뭐고요. 이거를 치료하면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치료법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시된 치료법을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환자에게 그럴 경우에는 어떤 뭐 의사 쪽에서는 그 치료법을 내가 권하는 걸 선택하지 않을 경우는 내가 거부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른 데 가보시라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대안적인 치료법을 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무슨 충전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그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동의에서는 명시적 동의가 있고 암묵적 동의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명시적 동의를 주로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차트에 그 쌍방 간에 합의된 내용들을 기록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암묵적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당연히 의사는 이런 행위를 할 것이고 환자는 당연히 따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겠죠. 환자가 스스로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이제 자발적 의무로 보고 동의를 안 받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치료자 특권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정보가 공개되면 환자에게 해가 된다라고 할 때, 이럴 때는 이제 가급적 그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통과 동의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환자를 만나면서 충분히 소통을 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는데 충분히
환자를 설득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스스로 반성해 보고, 또는 필요하다면 어떤 조직적으로 서로 동료 간에 체크를 해 주는 그런 것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제 자기 개인의 가치, 의사 개인의 가치를 강요하지 말 것인데요. 과거에는 의사가 거의 뭐 전능의 존재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어떤 치료의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그 개인이 가진 가치가 반영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예를 들면 뭐 보철물을 선택하는 방식에서도 얼마나 미적인 걸 중시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선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가치, 내가 심미적인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다고 아무 환자나 모든 환자나 뭐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환자한테 똑같은 치료법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 대개는 어린이일 것이고요. 또는 치매 환자 또는 의식불명 환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가.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어린이 경우에는 부모, 또 무슨 뭐 의식불명의 환자나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가장 가까운 가족, 그것도 순서가 쭉 나열돼 있죠. 대개 뭐 배우자, 그다음에 뭐 자식,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능력 상실 이전의 선호입니다. 이전에 이 사람이 능력을 상실하기 이전에 어떤 의지를 가졌는가.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연대 김할머니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이 사람이 의료 사고로 의식불명이 됐는데 소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은 그 호흡기를 제거하기를 요구했죠. 그랬는데 병원이 거부를 했고,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판단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판단에 중요하게 적용했던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의식을 잃기 이전에 평소에 했다고 하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의 증거가 아주 중요한 걸로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이전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면, 예, 그 환자의 동의를 득한 걸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 임상에서는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뭐 덴탈 IQ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덴탈 IQ라고 하는 말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상정이 미리 전제가 있잖아요. 덴탈 IQ, 치과 의사가 그건 판단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는 저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치료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가. 치과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것을 그냥 그 사람이 무능하다거나 뭐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비협조적이다라고 차트에 기록해서 낙인을 찍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임상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뭐 특히 이제 원내생 때도 이런 걸 많이 봤는데, 환자가 뭐 말이 많으면 그 차트에다가 뭐 "너버스" 뭐 이렇게 썼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환자를 그런 식으로 의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어 규정을 해 버리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그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이해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내가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았거나 환자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험상, 임상 경험상 강조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뭐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죠. 의료인뿐만 아니라 왜 저희 개인정보를 해야 되느냐. 그 정보가 환자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죠. 그 환자가 공개하기 싫어하는 그런 정보도 있을 겁니다. 뭐 내가 무슨 뭐 구강 건강 상태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이 남들이 알면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진료 때문에 알게 된 환자의 개인 정보를 남에게 누설했을 경우에는 환자와의 어떤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죠. 지속적 관계가 필수한 것이 이제 환자 보호 정보를 보호해 주는 것을 통해서 환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환자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에는 아동 학대의 증거가 아주 흔하게 발견되는 게 이제 치과거든요, 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죠. 그래서 보고를 할 때도 그 보고한다는 사실들을 환자 보호자한테 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될 경우에, 그죠? 뭐 법에 이렇게 뭐 하도록 돼 있으니까 뭐 무조건 하겠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만, 신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보고하기 전에 환자 보호자와 어, 상담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HIV 양성인 환자를 봤을 경우에 굉장히 난감하죠. 이 사실을 그의 배우자 또는 성적 파트너에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뭐 물론 사전에 환자 본인과의 충분한 그 교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지를 해 주는 게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협조적인 환자를 대할 때 환자가 잘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파서이기도 하고 또는 충분히 설명을 안 해서이기도 하고, 그런 건데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환자의 능력도 문제이지만 의사 쪽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환자가 비협조적인 것은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물론 환자 쪽에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자가 이전에 어떤 경험을 했을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경험 때문에 그 어떤 그 아픈 기억 때문에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전에 치료해서 뭐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었다든가. 이건 꼭 우리가 반려견 키워보면 특히 이제 무슨 뭐 그 유기견들 키우는 사람들 보면 이런 걸 많이 보죠. 이전의 경험이 그 행동을 아주 경직화시키는 그런 경험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환자한테도 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내가 치료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할 때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 사람의 진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제3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진료를 거부하거나 포기할 경우에 대안적인 방식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못 해드립니다. 대신에 어디 어디 가십시오라든가 뭐 어떻게 치료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 동영상을 들으시고 수업 시간에 논의해야 할 그런 질문들을 한 가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